네, 안녕하십니까. 에, 이번 2020년도 1학기 국제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기영 교수입니다. 저는 법사회과학대학 공공인지학과에 속해 있고요. 어, 제 핸드폰 번호는 우리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010-8949-0257입니다. 이 강의 관련해서 저에게 뭐 상의할 일이 있다거나 뭐 꼭 강의 외에도 뭐 평생 지도 교수란 개념이 있죠.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그, 이 핸드폰 번호랄지 그리고 그 학교 제 이메일 여러분 교수 소개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국제법 강의는 15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 지금 무슨 국가 위기 비슷하게 뭐 전쟁 상황 비슷하게 이러고 지금 이번 첫째 주, 두 번째 주 강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요. 이 두 주간 국제법의 그 앞부분 국제법을 개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제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면대면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혹시 이 온라인 강의를 뭐 요약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들이 뭐냐? 우리 그 수업 계획서 여러분 조회 가능하시죠? 수업 계획서에도 뭐 소개가 돼 있지만은 국제법에 대한 여러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이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로 하면 한도 없기 때문에 한 학기에 사실 국제법을 전부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내용 뭐 전부를 좀 다루기도 못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주요 부분을 추려서 여러분이 꼭 국제법 과목을 수강했다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심, 핵심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20여 개 정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처음 이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국제법이란 법이 어떠한 법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또 국제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source of law, 법의 존재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법원이 아니고 한자가 다르죠. source of law. 그래서 국제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법률가나 우리 시민들이 국제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뭘 보고 이걸 국제법이라고 하느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입니다. 예, 그 법은 여러분 법학개론 시간에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분류가 국제법과 국내법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이 국제법이고, 국내법은 공법과 뭐 사법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법을 국내법 중에 국내 공법은 뭐 국제법도 국제 공법하고 뭐 국제사법, 뭐 국제거래법, 국제 통상법, 국제환경법 이렇게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국내법도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에, 이제 국내 공법은 국가와 시민 간의 권리 관계.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이제 탑이죠. 탑. 통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기관과 시민의 그러니까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시민, 국민 전체적 의미에서의 어떤 국민, 헌법적으로 이게 고양이 되면은 이제 통치기관 주권자이죠. 뭐 헌법 재정 권력, 통치기관 상위에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이제 정부의 통치를 받는 피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죠. 정부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을 다스려야 된다. 자의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 국내 공법입니다. 이제 국내 사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 국내법에는 각각 뭐 공법, 사법인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공부한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국제법 외에도 좀 심화라고 할까요? 전문 부분, 전문적 국제법 분야, 국제통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제공법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중에서 이제 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강좌도 개설해 놓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나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법에서 다루는 것이 국가의 종류와 권리 의무. 국가에는 뭐 여러 유형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뭐 연방국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 또 슈퍼내셔널 인스티튜션이라고 해가지고 EU 같은 특이한 형태의 국가도 있고요. 또 저기 지중해 지역의 말타, 또 바티칸 시국, 뭐 이런 작은 나라들. 또 국제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뭐 교전단체랄지, 뭐 이런 특이한 종류의 어떤 국가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승인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승인제도는 뭐 국가 승인, 정부 승인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기에선 승인이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 또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그 승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 주체에서 나옵니다만은 국제법은 국가, 국제기구, 근대 와서는 뭐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또 일반적인 권리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죠. 국가. 그래서 이 국제법에 있어서는 국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국제법의 효력, 우리 법의 효력에 관련해서 여러분 법학개론이나 법철학 시간에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법 실증주의, 뭐 자연법주의, 자연법론, 그 보편주의적 어떤 법관이죠. 국제법에서는 이제 자연법론은 보편주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 효력을 따지면서 법 실증주의가 근현대 법을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국제법이 왜 효력을 갖느냐? 그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국제조약 관련해서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법실증주의적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에서는 그걸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기 위해서 승인이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국제법은 이제 유럽 그러니까 19세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국제 관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법
지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유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죠. 물론 이제 현대 국제법 20세기 뭐 유엔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좀 그 국제법의 성격이랄지 이런 것도 좀 변했습니다만, 그래서 승인 제도는 과거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관습으로 쭉 존재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뭐 뒤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통해서 뭐 강대국들이 내정 간섭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주체적으로 무슨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어떤 국가적 정통성, 헌법이 바뀌고 뭐 그랬는데 강대국이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여러 강대국이 개입할 수도 있겠죠. 승인을 주느니 마느니 뭐 이런 역사적 선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승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고 실체적으로 국가의 그 3요소라고 하죠. 영토, 국민, 통치권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영역과 그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의 뭐 정당성이랄지 도덕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뭐 승인을 준달지 안달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이 승인제도 관련해서 지금 선언적 교과설, 뭐 창설적 교과설 뭐 이런 설들이 대립해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법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 다루는데요. 뭐 여러분 헌법 시간에도 조금 다룹니다만 이제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 중심적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건 하나의 관할권 행사는 존재로 보고요. 다만 이제 로터스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은 국가의 관할권은 고유적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에서도 국가의 관할권을 국제사회 우선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서는 뭐 조약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자 국가의 관할권 행사 문제가 있으면 터키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약상 양국이 합의한 그 관할권 행사에 관한 조약의 좀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터키가 관할권 행사했을 때 그것이 국제법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국제법에서 그 관할권 행사는 불법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없으면 되느냐 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것이 문제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관할권은 원래 고유하게 있는 것이고 그 터키의 관할권 행사를 배제하는 국제법이 없으면 그 조약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관할권 고유한 것이다. 이걸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판례에 관련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가장 시원적이고 대표적인 판례 하나가 그 로터스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권 면제 관련한 부분을 공부하겠어요. 이제 스테이트 사브린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권 면제라는 것은 이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최고의 존재니까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통치권 중에 뭐 행정 다른 나라의 행정권이랄지 뭐 이런 입법권에 종속되면은 그것은 이제 속국이죠, 속국. 그러니까 아예 주권 면제가 말해질 필요가 없고요. 국제법상 무슨 주권국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권국가 간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사법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냐? 영국 정부, 일본 정부가 러시아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로서 재판을 받는 사법권에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주권 문제는
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절대적으로 평등하니까 주권의 평등 이게 이제 중요한 국제법 원칙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자 사이가 어떻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쭉 절대적 주권 면제, 다른 나라 법정에 절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절대적 주권 면제로서 절대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상대적 주권 면제, 소위 restrictive state sovereignty, 제한적 주권 면제. 그래서 당사자 국가도 예컨대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권을 구조할 수 있다. 그럼 주권 면제가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주권자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평등한 권력 주체이기 때문인데 기업처럼 사회적 회사처럼 상행위를 하다가 뭐 법적 분고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권 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한적 주권 면제. 또 능동적 당사자, 원고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 재판권에 복종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재판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주권 면제에 예외해당한다. 이런 이론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도 보겠어요. 우리나라 뭐 법원 판례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권 면제에 관한 성문법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권 면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관습법에 따라서 주권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약법 이 부분인데 이 조약법은 이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국제관습법 조약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제관습법 조약법은 그 법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영미계 국가들은 국제관습법은 커먼로의 일종으로 그야말로 법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이 조약법은 당연히 군대 법정에서 법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계 국가에서는요. 또 과거 전면 국제법학자들도 이 조약법을 단순히 계약 비슷하게 이걸 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국제법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세계의회랄지 어떤 국가의 상위에 있는 어떤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법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협상을 하고 스스로 합의하고 스스로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국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조약법적 차원에서 보면은 로우 기버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로우 리시버 법을 지켜야 되는 수범자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조약은 국제 법의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조약에 관련한 국제법이 필요하다. 뭐 조약의 해석이랄지, 조약의 효력, 조약의 종류, 그러니까 국제 조약에 관련한 국제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제정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은 국제조약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조약이 무효 취소 사유가 됐어. 어느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느 경우에 취소가 되고 또 제약이 언제 종료하고 일방적 종료는 가능한지 등등 관련해서 조약에 관한 규범
체계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쭉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시행되어 오던 국제 관습 이것을 이제 나라들이 모여서 비엔날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국제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20세기 이전, 18세기, 19세기 유럽 국가들 사이 국제 관습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자조약으로 성문화되는 관습법의 성문화 경향이 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가 책임에 관련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은 이제 state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그러니까 주체 간에 A국과 B국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제법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국제법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국가 책임이고요. 이 국가 책임에 관해서는 뭐 군대법과 같이 무슨 통일적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손해배상이랄지 뭐 진사라는 건 사죄라는 뜻이죠. 또 원상회고 뭐 등등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국가 책임에 관련한 문제는 지금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고요. 이 국가 책임에 관한 다자조약을 만들려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쭉 1970년대서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안이 만들어지고 아직 그 법으로서 유효하게 발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이 다자조약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국제법은 국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법적 주체니까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성향이 다릅니다. 자, 제1세계라는 말이 있어요. 제1세계는 이제 서방 선진국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같은 서방 선진국가. 이게 제1세계입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가장 물질 문명이 발전해 있고 세계 정치 외교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죠. 다음으로 제2세계가 있습니다. 제2세계는 이제 좀 출발이 늦고 산업혁명에도 뒤처지고 못 사는 후진적 서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마크스 이론에 따라서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죠. 뭐 러시아랄지 뭐 남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 사회주의 국가군, 서구 사회주의 국가군이 제 2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e Third World라고 해서 제 3세계 국가군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1970년대 그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뭐 반동 회의랄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뭐 굉장히 다수의 어떤 국가고 일반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못 사는 쪽에 있고요. 뭐 대부분 소위 그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입니다. 그 식민 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은 제 3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 국제사회와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 어떤 측면이 많이
개입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국가 책임 관련해서도 나라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3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경제 주권 같은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2세계 국가들 역시 주권 중심적 국제국가 있고요. 이제 서구 국가들, 그러니까 제1세계 자유주의 국가군이라고 하시죠. 서방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장 중심적 어떤 시각을 가지는 한편, 그러나 이 국가의 고유 영역 관련해서 굉장히 또 주권 중심적입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좀 보편적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협상적이고 어떤 국제법을 통해서 그 어떤 시장의 동질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나 제3세 경제 주권을 강조하는 제3세 국가하고는 좀 다른데요. 물론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 여러분 외교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법 관련해서 국가가 매우 중요한 존재고 또 그 국제법을 만드는 주체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고 외교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국제정치, 외교, 이 국제법 관련해서 이 외교관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협상하고 국제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당연히 내셔널 인트레스트, 자국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법에 있어서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칸트식 어떤 이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그것이 이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이제 외교관들이 속된 말로 사인을 안 해죠. 조약 체결하는데 잘 가입 안. 그냥 자국의 어떤 책임, 국가 책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국제해양법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죠. 또 환경법 체제 이것도 처음에는 좀 적극적이었더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제사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광역화하고, 광역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넓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뭐 1시간 12시간 비행기 타면은 미국 저쪽 동쪽에도 가고 넓어진다. 광역화. 사람들 활동하는 게 넓어진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점점 광역화되고 또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긴밀해지고 관계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 이런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또 일정한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죠. 어쨌든 이 국가 책임에 관련한 지금 일반 조약도 지금 아직은 발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교관계 관련한 외교관의 뭐 특권 관련이랄지 외교관계 관련한 법 영역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가 영역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소위 영역주의,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영역 관련한 기본적인 국제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승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딱 고정적으로 일정한 국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국가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국제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컨대 소멸한 전 국가의 조약상 의무가 새로운 그 상속한 조약상의 권리를 승계하느냐 랄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다루고요. 다음으로 해양법 영역이있어요. 이 국제해양법이요. 소위 그 메리타임 로 과거에는 이제 국제관습법으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1960년대 뭐 대륙붕 협약이랄지 그러니까 네 개의 제네바 협약이 있었어요. 그 이후 이 해양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과학기술로 발전을 해서 첨예화되면서 이 해양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1980 쭉 유엔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다가 1980년대에 비로소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들은 이제 그 WTO랄지 뭐 국제형사재판소도 좀 그렇습니다만 소위 입법 창설적 조약 하나의 체제를 갖추는 수많은 회원국이 있고요. 다자조약으로서 해양 관련한 법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해양에 관련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대륙붕이랄지, 심해저랄지, 배타적 경제수용,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고 하는 등등 해양에 관련한 국제법 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환경법인데요. 이 국제환경법 역시 이제 비교적 새롭게 발전한 그런 국제법 영역입니다. 소위 1970년대 대기오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환경 관련한 법 체제가 쭉 발전해 오다가 1990년 2호 선언, 그 다음에 도쿄 선언, 최근에 이르러 이제 파리 환경협약 체제까지 국제환경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환경법은 국제환경에 관한 독특한 법 질서고요. 월경 오염 방지 금지 원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법 원칙들이 지금 새로운 독특한 법 원칙들이 국제환경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고요. 또 이제 국제기구나 유엔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국가가 가장 일반적이고 능동적이고 보편적인 국제법제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기구는 소위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그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 내에서 권리 능력을 향유하는 이제 제한적 법적 주체가 됩니다. 국제기구 중에 가장 포괄적인 것이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유엔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위 새로운 20세기,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정치적 질서를 대표한다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IMF, IRD, WTO, 지금은 WTO, 과거에는 가트죠. 브레튼 우드 체제, 이 세 개의 브레튼 우드 체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할 수 있는데 유엔 국제기구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공부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유엔 이렇게 그리고 개인과의 이제 국제법 주체 중에 국제이고 다음으로 개인을 우리가 생각해 있어요. 과거에는 이 개인은 전혀 국제법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에크허스트라는 국제법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개인은 동물에 짐승에 다름없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인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인격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국제사회,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 자연인, 뭐 법인, 이게 이제 법 주체고 인격자지만, 국제사회에서 개인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국내법으로 치면 짐승 비슷해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이제 국제법 주체고,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인정해 왔어요. 개인은 뭐 국제법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국제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겠죠. 논리적으로. 국제법 주체가 아니니까. 다만 개인이 이제 법적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면, 예컨대 우리 위안부랄지 최근에 그 징용 판결 관련해서 보면은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봤을 때 이 개인들이 입은 피해가 많이 있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피해를 본 문제입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문제되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개인은 직접적으로 국제법상 일본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국제법적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이랄지 국제법상 발전된 법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이 국제법이 아니고 일반 민사법, 소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그런 체계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뭐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뭐 일본 법원에서 제기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과거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안부 관련 재판이 있었죠. 우리나라 법정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자, 요건내 개인 또는 뭐 어떤 특정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이게 개인이죠. 이런 자들이 국제법상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사회의 긴밀화, 광역화, 그러한 것들이 이 개인과 외국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죠.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은 사실 국제법의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을 이루게 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 여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 이 나라들이 결국 패망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는 일본 전범들 재판 극동 전범 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유럽에는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소가 설치됩니다. 그 종래의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제법은 논리적으로 국가만이 주체가 됐어요. 전범은 뭐예요? 뭐 군장성이랄지 뭐 국가수반이랄지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국제법으로 속된 말로 타치할 수가 없어. 요즘 뭐 타치, 바이 타치 이런 팝송을 제가 자주 듣는데 그 타치할 수가 없어요. 최초로 국제법 차원에서 개인을 심판하는, 법적으로 심판하는 사례가 바로 어떤 것이 이제 뉘른베르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개인을 벌할 수 없어요. 비렐름 황제가 비렐름 1세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렐름 1세가 망명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파하기도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은 독일 정부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어도 그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비렐름 황제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 독일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그 배상 판결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면도 있습니다만은 요컨대 1차 세계대전까지는 국제법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무슨 법적 심판을 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개인과 외국인은 국제법상 제한적으로 국제법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유엔 지금 인권 이사회랄지 인권위원회 쭉 그것도 기구론적으로 발전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구이긴 하지만 개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고요. 국제형사재판소도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국제인권법 영역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인 인도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제법에 있어서 매우 전통적인 어떤 분야인데요. 그 대부분이 범죄인 인도에 관련한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고요. 쭉 관습법적으로 국가들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하던 그런 제도들을 보통 합의해서 조약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제도를 이게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관련해서 의미가 있고요. 국제형사법 영역이 또 있어요. 과거에는 없던 국제법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대국제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전문 국제법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에서도 좀 가끔 글을 씁니다만은 지금 요즘 그 우한 차이니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어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 국제사회에서 어쩌면 역학 관계가 현실화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긴 하는데 그래도 또 미국은 중국이 그 바이러스의 진원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대구나 이상한 다른 나라에다 라고 발언지를 바꾸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이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 사실 제가 우리가 국제법 공부하면은 좀 힘없는 국가들 국제사회 국가들 여러 있잖아요. 여러 성격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못 살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은 좀 이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좀 이상적이에요. 국제법 조합. 국제사회는 이 법이 그렇게 센 게 아니죠. 그 정치적 어떤 현실, 우리가 그것을 국제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리얼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또 이제 어떤 법이 추구하는 어떤 정의나 형평이랄지 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 국제형사법만 해도 그래요.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일단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한 4개 정도 돼요. 반인도적 범죄랄지 무슨 전쟁 범죄랄지 등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처벌한다거나 강도죄를 처벌한다거나 성범죄를 처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형사법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 우리 국내법처럼 몇백 개가 있는 게 아니고 4가지 범죄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것도 소위 보충성의 원칙이랄까요. 우리
헌법재판소 법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뭐 전쟁 범죄나 뭐 반인도적 범죄를 할지라도 1차적으로 그 나라들이 처벌해야 돼요. 아까 그 국가 관할권 행사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처벌해야 돼.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을 해도 명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보충적으로 국제형사법원이 개입해서 형사 관할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어떤 실력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외 남보리 와 협조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 수반이라 이렇게 처벌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목상인 기관은 아닙니다. 언젠가 김정은을 처벌해야 된다고 EU 차원에서 고발하고 하기도 했는데 뭐 결국 흐지부지 당하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그 천안함 팀 관련해서 또 역시 전쟁 문제 하나가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국제형사법 수사관들이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뭐 결국 북한 정치 지도자가 무혐의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드, 줄여서 ICC라고 부르는데, 우리 국제법에서 하는 ICC가 있고요. 또 국제거래법에도 ICC가 나옵니다. 그거는 인터내셔널 체인버 오브 커머스, 국제상업회의소예요. 그러니까 상사거래 관련해서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어가 똑같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국제문제 평화적 해결. 쭉 앞에 부분이 국제법 중에서 이제 실체적 부분, 그러니까 법적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가 뭐냐,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그 상대방이 나는 무슨 의무가 있고 또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나는 무슨 의무가 있다, 이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실제법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의무가 다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피해를 입었다 할지 하게 되면 이제 그 법적 분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분규를 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법이 있어야 되겠죠. 국내적으로는 그런 절차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민사 분쟁에 관련한 뭐 민사소송법이 있고요. 형사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있고, 또 행정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이 있고, 헌법 관련해서 헌법소송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제 분쟁에 관련해서는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법적 영역은 뭐 통일적인 재판소가 없습니다. 뭐 국제 중재랄지 이런 걸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거래라고 계약을 제외하고 법적 분위기가 있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 섭외사법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섭외사법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국제사법이에요. 법령이 바뀌었어. 2010년도인가? 2000년대 들어서 국제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재판권 있는 법원이 어디냐, 관할권 있는 법원이 어디냐 찾아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라고 그러죠. 그 맨 마지막에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두어서 관할 권 있는 법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합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제사법을 통해서 관할 권 있는 법을 찾아서 소송을 하거나 국내 법원에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민사법원이라는 건 없어요. 국제 중재는 있고요. 국제 민사소법은 결국은 이제 국내 법원은 어떻게 찾느냐, 또 어떻게 집행하느냐,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을 이 나라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승인받고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들 다. 자, 공법 관련해서는 지금 ICJ라는, 그러니까 ICJ는 이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약어예요. ICJ라는 통일적인 공법재판소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관할권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 ICJ 관할권을 수락한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사이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강제 관할, compulsory jurisdiction, 강제 관할권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근데 이게 국내법에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CJ 관할권을 수락한 나라들 사이에는 당연히 관할권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 관할권. 임의 관할권이라는 말은 ICJ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적으로 당사국이 합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독도 문제가 지금 국제 문제이다. 국제법상 우리나라는 ICJ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수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관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그 문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죠.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ICJ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 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본과 협상해서 그럼 좋다.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분쟁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사회고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앞으로 진전을 봐야 될 텐데요. 또 꼭 진전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한번 국제중재재판소인가요? 그 해양 경계 관련한 그 분쟁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패소했는데 중국 그 정부가 그 중재 판정을 거부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러 법제가 있지만 국내 분쟁 해결 절차하고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국제경제법과 WTO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브레튼 우드 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동질화, 단일 시장, 세계 시장 개념, 그런 세계 시장의 어떤 구조와 질서를 주는 공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국제통상법이고요. 국제경제법은 통상법보다는 좀 광범위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IMF랄지 국제금융, 화폐금융 관련 또 월드뱅크 이런 부분 영역까지 이렇게 포섭하고요. 또 ILO,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거니제이션, 국제 노동 관련한 부분까지도 포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법보다는 좀 넓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역, 국제통상이 이제 현실적으로 국제 경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WTO법은 굉장히 국제법 영역 중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발전된 이제 이 더블트 분쟁의 절차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내 민사소송법 비슷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법령이 있고요. 이 국제사에서 무력 사용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국제법 역사를 통틀어서 쭉 철학적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법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러한 학자로서 스페인의 수아레스가 있지, 뭐 이런 학자들이 국제법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 정당한 전쟁, just war가 뭐냐.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무슨 법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징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전쟁. 응? 전쟁이라 했을 때 과연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짓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장 그 사고의 어떤 중심에 서 있게 되죠. just war. 정전론이라고 하죠. 뭐냐? 이것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요? 이게 그 그로티우스 초상입니다. 휴고 그로티우스. 이 법률 대작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야. 디주레 벨리 아베시스. 근대 국제법의 최초로 흔히 끼친 학자인데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쭉 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를리안 공부했고, 원래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법을 공부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점점 네덜란드 정치에 연루되면서 이자가 이제 그 전쟁과 평화의 법을 씁니다. 말년에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논문에서 이제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국제법 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해양 관련한 영해가 어디까지고 공해에서는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국가 간의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유럽 사회에 있어서 국제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이러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연맹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죠. 이 국제연맹 목적은 평화의 확보와 국제문화의 촉진이고요. 이 국제연맹 당시에는 소위 국제사회에 국제 평화나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연합 안보리 같은 그런 기관이 없었다. 이게 하나의 국제연맹의 실패 이유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지금 5자 안전보장체제예요. 총회보다도 사실은 안보리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국제연합 안보리 체제가 사실은 150년 전이라고 할까요? 유럽 사회에 있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관련해서 4자 안보 체제가 있었어요. 유로피안 콘서트, 유럽 동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자, 그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문제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을 구세계라고 부르면서 국제사회를 대표하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 그 국가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 간의 관습법,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에서 매우 힘적인 역할을 쭉 해오게 되는데,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 사자 안보 체제라고 해요. 히틀러가 저지른 2차 세계대전 뒤처리를 위해서 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안보리, 오자 안보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국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Peace of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제 근대 절대국가가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법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법적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있어요. 절대국가. 그 의사주의적 국제법만 얘기했지만 의사가 있는 절대국가가 존재해야 돼.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는 국가가 교황의 부하야. 어? 국가가 군사실력자들이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군사실력자들이고 영적으로 교황의 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제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 중반 무렵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국제법 형성의 계기가 되고요. 자, 이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러니 하지만은 이제 국제법 공부하니까 뭐 국가가 별로 안 중요하다, 국제사회나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아주 중요해. 이 장부댕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권 신수, 디피니티브 문만하기. 그 당시에 근대 절대국가는 왕이 주권자잖아요. 헌법, 그 주권의 소재가 왕이요. 왕권, 왕은 또 신이 내렸다. 지금은 주권자가 국민이지만 민주국가에서는 그 당시엔 그렇고요. 이 장보대는 왕권 신수를 주장하고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 이미 근대 절대국가 탄생에 있어서 많은 이론적 어떤 이론가로서 역할을 했죠. 보댕의 대표적인 제자가 국가, 섹스 리버스테라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론에서 장보댕은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식민의 요구를 바라고 이를 존중하는 주권자, 즉 국왕에 대한 복종 위에 세워지며 종교전쟁 과정에서 경험한 것 같은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절대적인 정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수능이 요구된다. 등등 십계명에 바탕한 실천적인 윤리규범이랄지 근대 절대국가를 지지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뭐 국제인도법까지, 이 국제인도법은 뭐 국제난민법이랄지, 이제 개인 이라는 주체가 국제법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자, 쭉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발전이 왔는지, 뭐 아까 베스트팔렌 조약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제법의 역사, 근대 국제사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부터 현대 국제법,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을 거쳐서 20세기 들어서 현대 국제법, 특히 유엔 창설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돼요. 현대 국제법이 전개되고 있다. 아까 그 해양법의 얘기도 했지만 유엔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요. 유엔 총회와 유엔 전문기관들이 국제 관습법,
19세기 유럽 국가들 간의 국제관습법을 이렇게 성문화하는 많은 공적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국제법이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또 이제 국제법은 당연히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이 국제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의 서양국제법 개수 관련해서, 자, 이 사진은 지금 한일 간의 불평등, 그 불평등 조약 관련해서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병저수호 조약, 1876년인가요? 이 일본 외교관, 한국 외교관, 병저수호 조약이죠. 만국공법,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제법으로 처음 받아들인 책이 만국공법. 휘트가 미국의 변호사, 법률가인 휘트가 쓴 만국공법. 이제 처음 우리 국민에게 국제법으로 다가오게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국제법의 법원,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